전하, 어찌하여 제 손을 놓으려 하십니까? 이 손을 잡고 조선의 하늘을 함께 보겠다. 약조하지 않으셨나이까? 차디찬 취선당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저의 목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왕이 여자가 되어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제 발밑까지 드리워졌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이제는 사약 사발 앞에 서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일개 궁녀였던 제가 국무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했던 데에는 단순히 질투나 욕심 때문이 아닌 아주 충격적인 정치적 음모와 운명의 장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바로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주인공, 1659년생 장옥정, 장희빈입니다. 저의 기가 막힌 삶의 기록을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 장희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의 미모는 독이 될 수도, 혹은 세상을 가질 무기가 될 수도 있단다. 어린 시절 역관이었던 당숙 장현 어르신이 제게 건넨 이 한마디는 제 평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1659년 역관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역관이라 하면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이자 거부주후였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돈보다 신분이 우선인 곳이었죠. 아무리 비단옷을 휘감아도 양반들의 눈에 저희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지 않으면 평생을 굽신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옥처럼 고운 얼굴과 총명함을 무기 삼아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입궁하던 날, 대궐의 웅장함에 압도당하기는커녕 가슴속에서 뜨거운 갈증이 일더군요. 이곳이 바로 내가 주인으로 서야 할 곳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숙종 전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전하는 불꽃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분이셨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외로운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궁녀 사이에서 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전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당돌함이 전하의 마음을 흔든 것이었을까요? 전하는 제 곁을 지나치시려다 멈춰서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 이리 눈빛이 신 것이냐? 그날 이후 저는 전하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 같은 동화는 현실에 없었습니다. 전하의 모친인 명성황후께서는 저희 출신을 비천하게 여기셨고 남인 세력의 배우라는 의심까지 더해 저를 강제로 궁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사가로 쫓겨나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를 버린 자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시간이 흘러 명성황후께서 승하하시고 저를 잊지 못한 숙종 전하께서는 다시 저를 궐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가 중전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때 저는 당당히 희빈이라는 첩지를 받으며 후궁으로서의 첫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가문 좋은 사대부의 딸이었던 인현왕후는 온화했으나 전하에게 그녀는 지루한 도덕책과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전하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역관의 딸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후궁이 된 사건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인들은 저를 요녀라 부르며 비난했지만 저는 전하의 품 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시작이 훗날 저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에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1688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취선당 안은 갓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 훗날의 경종 임금을 낳은 순간이었지요. 산고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기쁨보다도 서늘한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는 입궁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후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아들이 없는 중전은 뿌리 없는 나무와 다름없었죠. 반면 저는 전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처사들을 안겨드렸습니다. 숙종 전하께서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옥정아, 내가 내게 천하를 주었구나. 전하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 아들을 원자로 삼고 나아가 세자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서인 세력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가문 좋고 권력 중심에 서 있던 서인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전이 아직 젊으신데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정함은 불가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대궐을 가득 메웠고 그 중심에는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전하, 저들의 목소리가 무섭사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질까 두렵사옵니다. 저의 눈물은 전하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하는 왕권을 위협하는 신권의 오만함을 더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1689년 드디어 피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름하여 기사완구. 전하는 원자 정우를 반대하던 송시열을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리셨으며 서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저를 지지하던 남인들을 조정의 핵심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화살은 결국 중전 민씨에게 향했습니다. 전하는 그녀가 저를 투기하고 원자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폐위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현왕후가 소복 차림으로 눈물조차 보이지 못한 채 가마에 실려 궁을 떠나던 날, 저는 취선당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씨, 당신의 시대는 끝났소. 이제 이 나라의 안주인은 나요.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통쾌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1690년, 저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궁녀 출신으로서 중전의 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화려한 저기를 입고 대궐들을 걸어 나갈 때 수많은 신하가 제 발밑에 엎드려 저를 올렸습니다. 역관의 딸, 나인이었던 옥정이가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제 가문은 순식간에 명문가가 되었고 오빠 장희재는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리의 환희는 짧았고 권력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제가 중전의 자리에 앉아 전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할수록 전하의 눈빛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전하는 저를 사랑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서인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저라는 칼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이 사실은 차가운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제 발등 위로 배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궁녀가 중전이 된 이 기적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는 사실 비극으로 가는 가장 화려한 입구였습니다. 제가 권력의 단맛에 취해 남인들과 손을 잡고 조정을 휘두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저를 끌어내릴 새로운 덫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이는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믿었던 숙종 전하셨습니다. 취선당의 화려한 단청 아래서 제가 내뱉은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1694년의 봄은 제게 잔인하리만큼 시렸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지 고작 5년, 천하를 다 가졌다고 믿었던 제 손안의 모래알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왕비의 관은 어느새 제 목을 짓누르는 무거운 쇳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생리는 참으로 비정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남인들의 세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하셨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저를 더는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하께서는 차갑게 냉소를 지으셨고 제가 아들인 세자를 앞세워 읍소해도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숙빈 최씨, 무수리 출신인 그녀가 전하의 눈에 들면서 저의 입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무기, 즉 가련함과 겸손함으로 전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폐위된 인현왕후의 안녕을 빌며 기도를 올렸고 그 모습에 전하께서는 옛 부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내의 죄책감이란 사랑보다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서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궐 밖에서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침은 한철이다라는 노래를 퍼뜨리며 민 씨는 영원하고 장 씨는 곧 지나갈 유행일 뿐이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민심은 이미 저를 떠나 패비 민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함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오빠 장희재에게 서인들을 압박하라 명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전하의 분노를 사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1694년 4월 드디어 갑술왕국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전하는 전격적으로 조정을 개편하여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중전 장 씨를 희빈으로 강등하고 패비 민 씨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킨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궁녀에서 중전까지 올라온 험난한 세월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다시 궁으로 들어오던 날, 저는 중전의 예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후궁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5년 전 그녀를 비웃으며 바라보던 그 창가에서 이제는 제가 죄인처럼 숨어 그녀의 행차를 지켜보았습니다. 인현왕후는 예전보다 더 큰 백성들의 환호 속에 복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너무 늦었소라며 애틋함을 표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저의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았던 시간은 범죄가 되었고 그녀가 돌아온 것은 정의의 시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취선당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라는 시커먼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자다. 내 아들이 왕이 되는 날, 이 수치심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저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저에게 끝이 아니라 가장 처절하고 어두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인간의 길을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하의 차가운 등 뒤에서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끝이 결국 제 심장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1694년의 그 비참한 봄날이었습니다. 취선당 깊숙한 곳, 향연기가 자욱한 밀실에서 저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1694년 강등된 이후 저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오른 인현왕후는 온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전하의 곁을 지켰고 저는 전하의 눈길조차 닿지 않는 외딴 섬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뜨겁게 안아주셨던 전하께서는 이제 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오물을 본 듯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 배신감, 그 억울함이 저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01년, 인현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어이들도 고개를 내저을 만큼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가에서 겪은 고초 때문에 몸이 상한 것이라 했지만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그녀가 사라져야 내 아들이 온전해지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저는 그 어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래 무당을 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엄격한 금기를 깨고 취선당 뒤편에 비밀스러운 신당을 차렸습니다. 밤마다 북소리가 심장을 때리고 기괴한 주문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인현왕후의 형상을 본떠 만든 집인형을 제 앞에 두고 시뻘건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져간 내 자리, 내가 가져간 내 남자를 돌려받겠다. 죽어라. 죽어서 이 궐을 떠나거라. 날카로운 바늘이 인형의 가슴과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화살을 쏘아 맞히며 인현왕후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에 응어리진 십수년의 한이 도끼가 되어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저주를 퍼부을수록 인현왕후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각혈을 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1701년 8월, 2년왕 후 민 씨가 34세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궐안은 곡소리로 가득 찼고 전하는 비통함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다. 다시 내가 중전이 될 차례다. 하지만 저의 환희는 채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죽은 민 씨가 남긴 마지막 저주는 바로 저를 향한 진실의 폭로였습니다. 숙빈 최 씨가 전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발했습니다. 희빈 장 씨가 취선당에 신당을 차리고 중전 전하를 저주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전하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금군들이 취선당을 들이닥쳤고 제가 그토록 꼭꼭 숨겨두었던 저주의 흔적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바늘이 꽂힌 인형, 저주의 글귀가 적힌 부적, 그리고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무당들까지. 장씨, 내가 진정 사람이더냐? 어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전하의 사요 같은 호통이 취선당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전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그저 전하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하의 손은 제 얼굴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궐 안에서 무속 신앙을 끌어들여 중전을 저주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서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목을 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제 편이었던 남인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인 세자가 아비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머리를 바닥에 찧어 피를 흘렸지만 권력의 비정함을 가장 잘 아는 숙종 전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취선당 구석방에 갇혀 제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조차 저를 비웃는 인현왕후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욕망의 끝은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을까요? 화려했던 제 인생의 불꽃이 꺼져가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바로 곧 제 앞에 놓일 검은 사약의 향기였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취선당 마당에는 서늘한 가을바람 대신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소반 위에는 검붉은 사약 사발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전하의 명을 받든 의금부 관리들과 나졸들이 서슬 퍼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선의 국모라 불리며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던 제가 이제는 온몸이 묶인 채 바닥에 팽개쳐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저를 이용해 서인들을 쓸어버리고 왕권을 세웠던 분이 누구입니까? 저를 중전의 자리에 앉혀놓고 필요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내친 분이 누구입니까? 그 모든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계셨던 전하께서 이제는 모든 죄를 제게 덮어씌우며 거룩한 심판자 행세를 하는 그 가증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자, 제 아들이 울부짖으며 달려와 제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마마마. 안 됩니다. 아바마마. 제발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십시오. 어린 아들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세자를 끌어안고 전하가 계신 강령전 방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전하의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들려온 것은 지체하지 말고 사약을 거행하라는 차가운 정교뿐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숙종 전하에게 저는 이제 세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세자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전하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미인 저를 죽이는 모순적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군사들이 제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사약이 제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인현왕후의 눈동자 같더군요. 민 씨, 결국 그대가 이겼구려. 하지만 잊지 마시오. 당신은 죽어서 성녀가 되었지만 나는 살아서 전하의 심장을 가졌던 유일한 여인이었음을. 저는 그렇게 42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죽은 뒤 전하는 후궁은 결코 중전이 될 수 없다는 법령을 만들어 제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투기에 눈먼 악녀, 나라를 어지럽힌 요하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 아들 경종이 조금 더 힘이 있었더라면, 혹은 제가 남인이 아닌 서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오늘날 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당당한 여인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제 인생은 한편의 지독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궁녀로 시작해 중전의 정점을 찍고 사약으로 마침표를 찍은 이 파란만장한 여정. 저는 사랑에 미쳤고 권력에 취했으며 결국 그 대가를 제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천하의 악녀입니까? 아니면 지독한 가부장제와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한 명의 여인일 뿐입니까? 제가 겪은 이 핏빛 궁중 암투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저 장옥정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혹은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넋을 달래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역사의 재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장희빈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현왕후는 국모로 영원히 기억되고 장희빈은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의 삶 뒤에는 강력한 왕권을 꿈꿨던 숙종의 냉혹한 통치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